그리고 이참에 내가 하나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을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그 당시에 국민 의식을 말한 거예요. 그 당시에 국민들이 진보 좌파들이 촛불 들고 전부 여론을 오도하고 보수 언론까지 전부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붙이고 할 때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국민들 머릿속에 비유를 한 게 향단인 줄 아는데 춘향인 줄 아는데 향단이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격이 아니었느냐. 그런 비유를 했던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 거는 그때 문 대통령이 사회주의 개헌하려고 개헌 발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죠? 그때 우리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03명이었어요. 지금 총선 때 당선되는 거하고 거의 유사했죠. 그런데 103명인데 개헌 발의를 하려면 저들이 200명 만드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당에도 서너 명만 빼가 버리면 개헌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사람들을 다시 오너라. 합시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우리가 그 당에 못 있어 나왔는데 그 당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박근혜를 출당을 시켜야지 우리가 들어가지. 예? 박근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 그래서 9명을 새로 들어가면서 약속을 했어요.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출당시키겠다. 어차피 대법원 확정되면 전 자동 출당인데 전부 무죄가 날 수가 있겠냐. 응? 그러면 무조건 출당될 건데 좀 일찍 출당시킨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수냐. 내가 약속하겠다. 그래서 복당을 시키고 112명인가 113명인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개헌 저시즌의 확보가 딱 되니까 문 대통령이 내가 그 당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당 의원 중에서 본회의장에 개헌 투표하러 들어가는 의원은 제명하겠다. 우리는 113명이 전원이 안 들어간다. 그럼 개헌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이 개헌 발의하려고 청와대에서 발표하고 난리치다가 스톱한 거예요. 사실 개헌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와서 난 그 사람들 지능이 어떻게 됐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네. 뭐 그냥 앉아서 박근혜 출당시켰다고 그런데 등에 칼 꼽았다 샀는데 진짜 칼 꼽은 사람들은 욕 안 하고 그렇죠. 욕도 못 해요. 또 보면 진짜 칼 꼽은 사람들은 그한테는 욕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걸 쳐다보면서 내가 참 모자란다. 어떻게 모자라도 저런 모자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날 때니까 좌파 진영들이 더 덕세를 하고 난리를 친다. 내가 그래 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출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했다는 뜻이 결코 아닌 건데. 그건 아니지. 그렇죠. 어차피 그게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탄핵이 헌법재판소까지 다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자동적으로 출당이 되는 거였고. 네. 근데 문재인 정권의 그 사회주의 개헌을 막기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그냥 앞당겨서 했던 것뿐인데. 그거는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들어가는 조건이 그렇죠. 박근혜 출당이었는데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회주의 개헌 받고 내 출당을 시켰죠. 그 출당을 시키면서 그때 페이스북에 내가 그날 쓴 말이 있어요. The buck stops here이라고 했어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하면서 자기 책상 위에 썼던 글이 The buck stops here이라고 했어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의역을 하면 그런 뜻인데
그날 내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더벅 스탑스 히어링.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비난이 오더라도 내가 감수하겠다. 나는 그게 사회주의 개혁 막으려고 시도를 하고 정치적으로 약속시키려고 한 것. 자동적으로 출당이 됐잖아요. 그렇죠. 안 해도. 참 저는 그게 그 의원님께서 당대표 시절에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자유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사회주의 개헌안은 정말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애를 쓰셨는데 그게 이제 모든 프레임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가고 그냥 뭔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포장이 되고 결국에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만들어진 건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저도 또 걱정하는 게 도대체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국민의 힘이 보수파 정당이 맞는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원래 김종인 위원장 그분 자체 공부한 게 제가 알기로는 재정학입니다. 60년대인가 그 독일에서 재정학 공부하셨는데 네. 재정학이라는 거는 돈 쓰는 학문입니다. 경제학은 돈 버는 학문. 그 당시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게 좌파 재정학. 그래서 최근에도 100조 그렇죠. 그 추경 편성하라고 또 돈 그 퍼주자고 야당이 먼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들어와서는 김종인 위원장 노선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네네. 4월에 선거가 있는데 그렇죠. 금년 들어와서 1월 1일부터 김종인 위원장이 잘한 것만 칭찬해주고 최근에 원전 부원전 관련 발언한 거, 네. 한일 해저 터널 이야기한 거, 그런 거는 칭찬해주고 나머지는 일체 나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래도 대승적으로. 그거는 4월에 네.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그 의원님께서 보면은 다 그냥 생각이 있고 다 계획이 있게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이나 페이스북에 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페이스북에 쓰는 시간은 10분입니다. 어, 근데 그걸 쓰기 위해서는 2시간을 정리를 합니다. 머릿속을. 페이스북 그거는 토시 하나도 제가 직접 관리하고 고칠 때도 내가 관리하고 그 쓰고 지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쓰고 지우는 경우는 내가 잘못 쓴 게 아니고 의사표시는 해야 되겠는데 기록은 남기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그럴 때는 의사표시에서 쓰고 서너 시간 만에 지웁니다. 그것도 다 계획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충동적으로 안 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아니죠. 네. 그거는 내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 페이스북을 언제 쓰는지 그걸 몰라요. 그리고 보좌관한테 고치받아 쓰는 것도 아니고 주로 쓰는 시간이 아침에 쓰죠. 그 전날까지 일어났던 대한민국 모적 현상 중에서 내 입장이 굳이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은 아침에 쓰죠. 근데 아침에 쓰는데 밤에 쓸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주로 아침에 쓰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쓰는 거는 이 정치 일기입니다. 정치를 일에 하다 보면 어느 자리에서나 돌발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물쭈물 하면 안 되고 내 정리된 입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입장 정리를 합니다. 입장 정리를 해서 이게 나중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입장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페이스북에 글을 씁니다.
요즘은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그 이번에 또 얘기했던 이적 행위 그것도 칭찬해 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해저트를 이것도 네. 칭찬해 주는 것도 네, 우선 맞는 말을 하셨고 그렇죠. 또 당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음, 내가 김종인 위원장하고 대립가 까질 필요가 없죠. 왜 없나 하면 그분이 연세가 80분인데 내 대선 경쟁자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당권을 노리는 사람도 아니고 당권 경쟁자도 아니에요. 4월 7일 되면 어차피 나가실 분이야. 그런데 내가 무슨 경쟁자 의식을 갖고 있겠어요. 단지 그 사이에 이제 지난 연말까지는 당이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면 정말로 당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나중에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 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럼 저쪽은 문재인 이중대 역할만 했는데 그럼 그게 문재인 정권의 공범이지 무슨 야당이냐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 이중대 노릇할 때마다 이건 아니다. 그건 내 반대를 한 거죠. 김종인 위원장이 4월달에 그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되시게 되면 아직까지도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복당이 안 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좀 정리가 될 거라고.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그래도 내가 어느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 보수 우파 정당의 적통이 홍준표다. 김영삼,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를 이어온 그 적통이 홍준표한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이 당의 대표를 2번이나 했어요. 대통령 후보도 했고. 그래서 한국 보수 우파의 적장자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구 심사받고 들어가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정치적 선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들어가는 게 큰 이벤트 행사가 되어야지. 내가 다른 의원들 단순 복당하듯이 복당 신청서 내고 심사받고 복당 승인되고 그래 들어가는 게 올바른 절차냐. 나는 그 복당을 구걸할 이유도 없고 예걸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당의 그냥 적통 자체가 홍준표 의원님이신 거네요. 네. 난 그래 보죠. 난 그래 자부를 하죠. 다른 누가 또 있습니까? 그렇죠. 당대표 2번뿐만 아니라 대권 후보이시기도 그렇죠. 했고. 네. 지난번에 탄핵 때 대권 후보할 때 그때 우리 당 지지율 4%였어요. 그렇죠. 네. 당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내가 지난 대선 때 출마를 할 때 내가 대통령 되려고 출마한 게 아닙니다. 당이 없어지니까 당이라도 존속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출마한 거예요. 그때 그럼 출마하실 때도 대통령 당선되기 힘들 거라는 건 생각. 힘드는 게 안 된다고 맞죠. 아예 안 된다. 그거는 탄핵으로 당이 붕괴가 돼버렸는데 당이 쪼개지고 그 당시에 내 대선 때 출마했을 때 그 대선을 도와주는 사람이 국회의원 몇 명 되질 않았어요. 몇 명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당에서 대선 공약을 마련 안 해줬어요. 대선 공약은 나 혼자 만들었어요. 아 진짜. 그때 대선 공약은 전부 내 머리에서 다 나왔어요. 그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 내용도. 그리고 네. 당에서 TV 토론할 때 일부 의원들이 자료는 챙겨줬습니다만은 나는 TV 토론할 때는 다른 후보는 TV 토론하는 날은 아침부터 또는 그 전날부터 쉬면서 공부를 했는데 나는 TV 토론 날 7시에 하면 5시까지 유세 다니다가 그냥 볼펜 하나 들고 토론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을 할 때 나는 그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 없어요. 음. 무너진 당을 이렇게 세운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15% 이상은 득표를 해야 되겠다. 선거비용 보전이 돼야 되니까. 심지어 그때 TV 광고를 대통령 선거법상 44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44번. 그런데 44번을 채운 죄송합니다. 뭐 채운 후보는 안철수하고 문재인 후보입니다. 우리 당에서 그 당시에 친박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어서 대통령 선거할 때 TV 광고를 11번 했어요. 그 광고 시간도 골든타임에 하지 않고 밤 11시 넘어가고 다 잘 때 했어요. 대통령 선거 비용도 아마 다른 후보보다 우리가 150억 덜 썼을 겁니다. 왜 그랬냐? 국민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을 해갖고 선거 비용 보증이 되면 갚아준다고 차용을 했는데 국민은행에서 매일같이 당 여의도 연구소 가서 지지율 체크를 했어요. 15% 나오냐 안 나오냐. 돈 뜯긴다고. 돈 떼인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장악하고 있던 재정권 장악하고 있던 애들이 홍보비를 TV 그 홍보비를 쓰려고 안 하죠. 선거비용 보전 못 받는 수 있다. 그렇죠. 날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선 비용은 아마 다른 후보보다 100억 이상 적게 썼을걸요. 근데 24% 되니까 내가 그 20억원을 나왔을 때 TV 화면을 보고 제일 먼저 안도의 숨을 쉰 게 선거비용 보전은 받겠다. 당에 해악은 안 끼쳤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또 맥락이 있었네요. 그거 아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저도 지금 다 처음 듣는 얘기라서. 아니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그 안철수 후보도 풀 배팅했죠. 그 대선 후보 그 뭡니까 그 선거 비용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아마 100억 이상 덜 썼을걸요. 특히 홍보비 같은 거는 우리는 거의 쓴 것도 없어요. 뭡니까 유인물도 싼 데 골라서 했어요. 1급하고 하려고 그 특급 그 업체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비싸니까 싼 데 골라 했는데 그 가져온 걸 갖다가 유인물을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비서실에 있던 지금 김해 있는 정장수 실장이란 애가 걔가 직접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선 유인물 만들고 그냥 구멍가게 식으로 그냥 그 친박들이 그 당시에 저를 앞세워서 땜빵으로 하고 이제 버릴 생각을 했죠. 그럼 땜질하고 가라. 사실 그런 맥락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텐데도 당을 그래도 지킨다는 생각으로 다 그걸 하셨던 거예요. 그거는 이 당에 제가 들어온 지 25년이 됐으니까. 네. 저는 한 번도 탈당해 본 일이 없고 당을 위해서 당이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서 대여 전사를 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에서 내가 그래도 당대표 2번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 이제 지금은 그때는 4선 했죠. 그리고 그 지사 2번 재선했죠. 6선을 했잖아요. 6선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이 당 이름으로 안 하고 무소속으로 해서 이제 7선이 됐는데 그래도 나이 41살에 이 당에 들어와서 이 당에서 이제 뼈를 묻었으니까 이 당이 내한테 베풀어준 은혜를 갚아야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 대선 나가서 또 대선 이후에 저는 한 1년 쉬었다가 들어오려고 그 당시에 대선 패배한 직후에
LA에 그 이제 있는 어느 대학하고 거기에 이제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한 1년 있으려고 했는데 출국에 가 있는데 매일같이 문자오고 전화오고 당을 이끌고 갈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돌아와서 또 당을 할 수 없이 당대표를 다시 해가지고 이끌었는데 그때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80%고 그렇죠. 또 미국까지 6월 13일 날 지방선거 있었는데 트럼프가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선거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지방선거를 이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지. 그리고 그 지방선거 때도 내가 하도 답답해서 나라를 통째로 바치시겠습니까? 그 고를 내걸고 경제를 통째로 망치시겠습니까? 그 고를 두 개 내걸었을 때 당내에서조차도 그거 막말이라고 홍준표 또 막말했다고 그래 비난하고 저보고 유세도 못 나오게 하고 그쵸. 그랬어요 그때. 네. 그리고 또 특히 부산시장 선거하는데 부산시장 후보 측에서 부산 와서 큰절하고 사과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 내가 정치시하고 처음으로 부산시장 선거에 도움이 되냐 이거 도움 된다. 그 내려가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라를 통째로 바치시겠습니까? 경제를 통째로 망치시겠습니까? 막말이라고 하니 사과드립니다. 그 광복동에서 내 시민들한테 큰 절로 두 번이나 사과하고 그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도 내 약속한 대로 딱 참패하는 거 보고 그 이튿날 딱 사퇴했어요. 사퇴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할 것도 없고 내 할 일만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거는 물불 안 가리고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세월이 지나가면 알 때가 올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솔직히 그 총선이 이길 수가 없는 총선이었는데. 이거 지방선거요. 네, 그렇죠. 그 지방선거는 그 대표님 당시 그때 같은 경우는 그때 참 억울했던 게 미국 국무성에 우리가 영문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너희들이 한국 지방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북미회담 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에 해라.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문재인이 딱 짜가지고 6월 12일로만 잡거든. 지방선거 딱 맞춰서. 지방선거 전날 그게 통일이 된 것처럼 미국이 보증하는 통일이 된 것처럼 축제를 하는데 국민들이 우리를 찍어줄 리 있습니까? 참패했죠. 그래서 내 나라 통째로 바친다고 이 나라 통째로 바친다고 했는데 거의 막말이라고 했는데 지금 통째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응? 그게 어떻게 막말이었느냐? 그게 지금 사실 현실화되는데 경제 망치고 있잖아요. 응? 그게 다 어떻게 막말이냐? 그게 진실이네. 근데 이제 와서 사람들이 그때 그거를 모질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당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야. 그때 그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그걸 막말이라고도. 아이고 전 국민이 낙말이라고 또 들고 일어났죠. 그거는 9시 뉴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뭡니까 그 종편에서도 다 막말이라고 그랬어요. 언론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나라 통째로 넘기고 있잖아요. 이번 북원추 한번 보세요. 그렇죠. 네? 북에 원전 지어주겠다고 그거 통째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예전부터 홍 의원님이 그 평화위장 쇼다 이 얘기 하셨는데 위장평화쇼라고 했죠. 네, 그게 이제 딱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위장평화쇼였죠. 네. 그게 위장평화쇼였죠. 트럼프 그 대통령도 정의용 청와대 실장이 나는 허위보고했다고 봅니다. 미국에. 미국에 그게 정상적인 보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보 제공을. 그거 아마 속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의용 씨가 지난 4년 동안 위장평화소에 실무 주역이 나는 정의용 씨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외교부 장관 마지막으로 들어온다? 근데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위장평화쇼 하는 걸 봤으면서 이번에 또 정의용 씨가 외교부 장관 돼가지고 미국 가서 설명해 본들 미국 바이든이 그 믿어줄까요? 트럼프는 속았겠지만 바이든은 안 속을 것이다. 그 외교부 장관 인사하는 것도 나는 자기들이 이제 계속 위장평화쇼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어려울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 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뭐 별로 안 통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트럼프는 본인이 외교에 무지한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톱다운 방식으로 외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외교에 무지한 사람이 톱다운 방식으로 외교를 할 때 제일 실패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외교에 능한 사람이에요. 상원 이용기 내내 외교 분야에서 일했어요. 외교에 아주 달인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 바이든은 톱다운 방식 안 한다고 했어요. 바텀업 방식 한다. 밑에 전문가들이 전부 검토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결정하겠다. 그런 바이든한테 이번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되어서 할 본들 그 속임수가 통하겠냐 이 말이에요. 안 통할 것이다. 이거예요. 사실상 위장평화쇼가 이제 다 드러난 거네요. 다 드러났죠 이제. 더 이상 아마 위장평화쇼의 실무 책임자는 나는 정의용으로 봅니다. 정의용 씨. 그래서 그분이 외교부 장관 된들 바이든 행정부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유로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의원님께서 위장평화쇼 이 얘기도 막 막말이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건축 그것도 이제 막 터지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그래도 좀 많이 내려간 상태인데 그거에 원래 반사작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도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또 최근 들어가지고 윤석열 검찰 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폭락하죠. 네, 그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저항을 하는 유일한 사람을 윤석열로 봤어요. 국민들은. 네. 야당은 이중대도로 다니까. 막 경제산법도 저가 먼저 하자고 또 설쳤고 중대재해법도 먼저 하자고 설쳤고 코로나도 돈 먼저 풀자고 설치고 이러니까 야당들을 갖다가 이중대로 보니까 저기는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야당한테 기대를 없다. 윤석열만 유일하게 검찰총장이 법률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대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그 사명이 어디 검찰 사무밖에 없습니까? 검찰 사무는 대통령 사무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100분의 1도 안 되는 검찰 사무 그것만 보고 왜 윤석열을 대안으로 생각했을까? 그거는 갈데 없는 민심이에요. 야당한테는 저거는 기대가 안 되고. 그래서 갔다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윤석열은 우리 정부 사람이다 딱 해보니까 야당에서 그 허상을 쫓아간 거야. 허상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급전직하러 떨어진 거예요. 여기가 아닌갑다 싶어가지고. 사실상 신기루 같은 거였는데. 그렇죠. 그 허상이었지.
그리고 허상 보고 여태 따라다니다가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데 그 한마디로 허상이 다 깨지고. 그럼 의원님 지금 이제 보면은 또 이제 그 보궐선거도 이제 있고 좀 있으면은 서울이랑 이제 부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야권에서는 지금 이제 후보가 마땅히 안 보여가지고 윤석열 그것도 이제 허상처럼 지금 이제 끝나버리면은 사실상 아무도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죠. 대선 후보라는 거는요. 갑자기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전례도 없고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자유 경쟁을 통해서 뽑히면 저쪽 진영의 사람하고 1대1로 진영 대결을 하는 그런 대선이 될 겁니다. 윤석열이 만약에 그렇게 사라진다라고 해가지고 야권의 후보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지금 왜 그 이재명 그 지사한테만 자꾸 초점이 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2002년도 1월 초에 이인재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27%였어요. 그때 노무현 후보가 2.3%였어요. 근데 경선이 딱 시작되니까 노무현 바람이 불고 이인재는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제 누가 바람을 일으키느냐 거기에 승부가 나는 거지. 지금 지지율 이거는 우선 지지율 자체에 대해서 나는 신뢰를 하지 않고 또 그거는 하나의 경향성만 보는 거지 그게 후보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그건 나중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서울시장 이제 국민의힘 네. 경선도 이제 또 코앞인데 4명으로 이제 또 축약이 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이제 좀 지금의 지지율과는 또 다른 새로운 또 바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상황이 이제 단정은 못하지만은 네. 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강세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단일화 과정을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네. 안철수 강세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안철수 그 후보는 결국에 국민의힘으로 합당이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나는 합당은 문제가 아니고 네. 2011년도 10월에 박원순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박원순이가 무소속으로 민주당 후보였던 박영선이하고 단일화 해가지고 박원순이 됐거든요. 네.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그 8번 달고 나왔어요. 8번 달고 당선되고 난 뒤에 한동안 한참 있다가 민주당이 입당했어요. 아마 선거 전에 안철수가 입당하는 거나 합당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선거 전에는 합당이 네. 없을 거다. 네. 당선돼도 상당 기간 동안 아마 그 국민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선 때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대선 때까지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안철수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중도의 상징은 안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우리가 왜 안철수를 잡아야 되느냐? 그 중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DJ가 97년도 40년 이상 빨갱이로 낙인이 찍히다가 일거에 눈경을 벗은 게 DJP 연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급진 자포로 찍히다가 정몽준 재벌 출신이죠. 의원과 단일화로 극적으로 그게 중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야당 진영에서도 안철수를 안는 것이 중도로의 확장에 가장 국민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일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우리가 끌어 안아야 된다. 안철수를 우리가 품어야 될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네요. 굳이 의원님은- 합당 안 해도 된다. 아, 굳이 입당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내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대로 네. 야권이 옛날에는 보수우파 정당이 하나 있고 진보좌파들이 연대를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진보좌파 민주당이 하나 있고 우리는 연대를 해야 돼요. 그렇죠. 뒤집힌 거죠.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해산할 필요도 없고 합당할 필요도 없고 서로 연대해서 정권을 챙겨하자. 굳이 뭐 국민의당 자체를 막 없애고 막 이렇게 아이, 그러는 게 그거 아니라 그냥 연대하는 오히려 방식으로, 거기는 효과가 없을 거예요. 중도를 끌어안는다라는 측면에서는 DJP 연대도 JP가 그 합당한 거 아니거든. 연립 정권을 구성을 했잖아요. 네.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어쨌거나 끝날 거잖아요. 그리고 네. 이 정권이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앞으로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이 또 필요하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서너 시간을 해도 이제 그렇죠. 나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네, 드라마. 드라마를 본 네. 일이 있어요. 그 20부작인데 나는 그 처음에 그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한번 보다가 그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저런 드라마를 만들 수가 있냐. 응? 네. 서울 도봉구 쌍문동 골목길에서 일어나는 서민들의 예환, 삶, 그걸 지금 드라마로 찍어놓은 건데 그 골목길에서 서민들이 옆집하고 어려울 때 같이 울고 슬플 때도 같이 울고 기쁠 때 같이 웃고 뭔가 음식을 하면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동네 그 어렵게 살던 시절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남녀 할 것 없이 전부 한마음이 돼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도 좀 저렇게 되어 봤으면 얼마나 좋겠나. 응?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가 한마음이 되고 기쁠 때 같이 기쁘고 슬플 때 같이 슬프고 뭐 복잡하게 무는 그 주의가 있고 뭐 이념이 있고 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대한민국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나는 쌍문동 골목길의 그 서민들의 민심이 아니었겠나. 난 그런 식으로 봤습니다. 보면서 층간소음으로 이웃을 살해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이냐. 그런 한탄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은 우리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다. 정치적으로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다. 반대자나 북한의 존재를 우리가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도 운영이 돼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이 그리고 또 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일상을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그게 제일 정치예요. 좋은 거죠. 네. 제일 좋은 거죠. 네.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과도하게 갖는 거는 그만큼 세상 살기가 빡빡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평성대가 되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의원님 마지막으로 혹시 그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우리 그 성대준 TV는 저는 처음 봤는데 오늘 성대준 씨도 처음 봤는데 참 젊고 샤프하시고 정말 똑똑하시고 그래서 신년에 내가 성대준 TV에 한번 출연을 했습니다. 오늘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침도 나고 이런데 나 코로나 걸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이제 곧 설날입니다. 설날에 가족들 모두 모여서 좋은 얘기 하시면서 서로 덕담하고 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